아침 7시 또 다시 울리는 전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미등록 번호라는 글씨가 빨갛게 떠올라 있었다. 전화를 받을 용기도 없이 그냥 꺼버렸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울렸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캐피탈입니다. 김 고객님께서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 오늘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더 늙어 보이셨다. 어머니, 아직도 그거 하고 계세요? 응, 이번 달에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냥 숫자를 맞추는 일, 그것도 맞춰질 리 없는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절망적인 시도일 뿐이었다. 얼마나 나왔어요? 은행 대출이 월 320만 원, 사채가 150만 원, 카드값이 80만 원 정도? 합치면 550만 원 정도 되네. 550만 원. 우리 가족의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말이다. 아버지는 3년 전 공장에서 손목을 다치신 후로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하고 계셨다.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고 손목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가끔 용역 일을 나가시긴 했지만 하루 8만 원이 고작이었다. 어머니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월 120만 원이 전부였다.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지만 휴학 상태였다.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였다. 대신 편의점에서 밤근무를 하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엄마, 이번 달도 최소 금액만 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자가 더 불어나는 거 알지?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신 것 같았다. 아버지, 일 끝났어요?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했어. 아버지의 얼굴에도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다친 손목을 감싼 보호대가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럼 오늘 일당은? 없지. 일을 안 했으니까. 아버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한숨을 내쉬셨다. 그 한숨 소리가 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는 다른 묵직한 엔진 소리였다. 우리는 모두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다.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뭔가를 촬영하는 것 같았다. 채권 추심업체인 것 같은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고 옆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언젠가는 우리 집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셨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50대 후반의 가장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반찬은 며칠 전에 어머니가 담가놓은 김치가 전부였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식사였지만 이제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 되어버렸다.
내일 또 전화 오겠네. 어머니가 휴대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오늘 하루 종일 울린 미등록 번호의 전화들이 화면에 가득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정말로 다 지나갈 수 있을까? 이 끝없는 빚의 터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날 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3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에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대학교 동기들은 이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라면을 데워주고 담배를 팔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언제쯤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대학교 친구들의 SNS를 보니 더욱 참담해졌다. 해외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취업 관련 게시물들. 그들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새벽 6시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우리 동네의 모습이 새삼초라해 보였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 여기저기 금이 간 벽들, 녹슨 대문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마트에 나가신 후였고 아버지만 홀로 거실에 앉아 계셨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축 처져 있었고 등도 굽어 보였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안방으로 향하셨다. 뭔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았다. 뭐 찾으세요? 아, 예전에 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할아버지, 내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분이셨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뭔가를 넘겨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다. 어떤 서류요? 땅 문서나 그런 것들. 사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 아버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였는데 겉면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이게 그 서류들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셨다. 안에서는 여러 장의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다. 대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옛날 문서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다. 다른 서류들보다 조금 더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것으로 토지대장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다. 이게 뭐예요? 토지대장. 땅 서류 같은데. 아버지도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땅에 대한 문서라는 것이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주소가 적혀 있었다. 경기도시 동산번지. 처음 보는 주소였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 이 주소 어디인지 아세요? 글쎄, 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살던 곳 근처인 것 같은데. 그 순간 휴대폰으로 그 주소를 검색해 봤다. 지도 앱에서 주소를 입력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 땅이 있는 곳은 최근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해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 이거 혹시?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희망을 품기에는 우리가 겪어온 실망이 너무 컸다. 혹시 이 서류가 가짜일 수도 있고 이미 팔린 땅일 수도 있었다. 그래도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그 땅을 남겨주신 것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라면,
내일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자.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조그마한 기대감이 묻어났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다. 그 땅을 팔아서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일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이것마저 헛된 희망이라면? 만약 그 서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 평생 못 보던 미소를 지으시며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구청으로 향했다. 토지대장을 들고 가는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구청 민원실에서 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드렸다. 이 토지대장이 유효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직원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조금 놀란 것 같았다. 고객님, 이 토지, 현재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요,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 토지의 현재 소유주는 김님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이분이 친족 관계에 있으신가요? 김, 바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네, 제 할아버지예요. 돌아가신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렇다면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유효한 토지이고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정말로 희망이 찾아온 것이었다. 구청을 나서면서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로 우리 거였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낡은 땅 문서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상속 절차, 개발 일정, 실제 매매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그리고 이 희소식을 가족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도 고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직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 모든 게 확실해진 다음에. 나도 그 말에 동의했다. 너무 성급한 희망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날부터 우리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빚에 쪼들리는 생활이었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몰랐다. 희망이 때로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낡은 땅 문서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나는 비밀을 지키느라 애썼다. 어머니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둘만 있을 때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상속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봤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꽤 복잡하더라고요. 상속 포기 기간도 지났고 상속세 문제도 있고. 상속세?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땅값이 높으면 상속세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다. 땅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월요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인터넷에서 상속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미리 말씀하신 상속 관련 상담이시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법무사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토지대장을 발견해서요. 우리는 할아버지의 토지대장을 보여드렸다. 법무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이 토지 말인데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개발 예정지라고는 들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놀라운 것으로 바뀌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네. 이 지역이 최근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평당 시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당 300만 원.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토지대장에 적힌 면적을 보면 꽤 넓어 보였다. 그럼 이 땅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단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 분할을 해야 하죠. 상속인들이요? 네, 고인의 자녀들 말입니다. 아버님 혼자 상속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제분들과 나누실 건가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버지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다른 형제분들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상속은 법적으로는 균등 분할이 원칙이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한테 연락해야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친척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명절 때 간혹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고민하시다가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으셨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 둘째예요. 전화 너머로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둘째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하니까 뭔 일인가 했네. 형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유산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요. 유산? 아버지가 뭔 유산을 남겨놓으셨다고?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톤이 섞여 있었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고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하셨다.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물어보셨다. 갑자기 형제들한테 연락하는 게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오랜만에 안부 인사 좀 하려고.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동네 커피숍에서 형제들이 모였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리고 우리 아버지까지 총 4명이었다. 10년 만에 보는 친척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큰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고 작은아버지는 살이 많이 쪄 보이셨다. 고모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어딘지 피로해 보이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뭔 유산을 남겨두셨다는 거야? 큰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셨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토지대장을 꺼내 보여드렸다. 이걸 최근에 발견했는데 경기도에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형제들은 모두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게 진짜야? 아버지가 언제 이런 땅을 사셨지? 글쎄요. 젊었을 때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하는데? 그 질문에 아버지는 법무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땅값이 급등했다는 것, 평당 3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말이다. 순간 커피숍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이 땅이 총 얼마나 되는 거야?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평에 평당 300만 원이면 15억 원이었다. 15억? 작은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적인 추정치예요. 하지만 그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런 거액의 땅을 남겨두셨다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고모가 물어보셨다.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형제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다. 15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형제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럼 사등분하는 거지? 큰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법적으로는 그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야, 너 혼자 이걸 발견한 거잖아. 그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작은아버지의 말에 큰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법은 법이지. 아니, 형님. 둘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걸 알 수나 있었겠어요? 10년 동안 모르고 있었잖아. 순간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일단 정확한 시세부터 알아보죠. 아버지가 중재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수선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상속세도 확인해 봐야 하고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해요. 상속세? 땅값이 높으면 상속세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깨달았다. 15억 원의 땅이 있다고 해도 당장 현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상속세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 일단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보자. 고모가 제안하셨다. 그리고 세무사한테도 상담받아보고. 모두들 동의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다.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러게요. 처음엔 단순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희망적이잖아. 정말로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불안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았다. 그리고 상속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15억 원짜리 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수억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며 설명했다. 상속세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억 원? 네, 그리고 이걸 4명이 나눠서 내야 한다고 하면 한 명당 7-8천만 원씩.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에게 7-8천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럼 땅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가격에 팔릴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우리처럼 당장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다음 날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셨다.
그 지역 전문 부동산 중개사에게 정확한 시세를 문의해 보기 위해서였다. 이 토지대장 보시고 현재 시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사는 서류를 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아, 이 지역이요? 여기 요즘 정말 핫한 곳이에요. 그럼 시세가 많이 올랐나요? 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로 엄청 올랐죠. 지금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해요. 400만 원. 법무사가 말한 300만 원보다 더 높았다. 그럼 500평이면 2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와, 대박이시네요. 20억 원. 처음 추정했던 15억 원보다 5억 원이나 더 높았다. 그런데 실제로 매매가 잘 되나요? 요즘은 워낙 핫한 지역이라 금방금방 나가요. 특히 이 정도 규모면 더더욱이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20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았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20억 원이면 우리 목만 5억 원이네요. 그런데 상속세는 더 많이 나올 거야. 얼마나요? 한 5-6억 원 정도? 그럼 한 명당 1억 5천만 원씩? 숫자가 커질수록 현실감이 떨어졌다. 우리에게 1억 5천만 원은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다시 물어보셨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무슨 일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여보, 사실 할아버지가 땅을 하나 남겨두셨어. 땅?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응, 경기도에. 꽤 큰 땅이야.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해 드렸다. 토지대장을 발견한 것부터 구청에서 확인한 것, 법무사 상담, 형제들과의 만남, 부동산 중개사와의 상담까지 모든 것을 말이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셨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믿기지 않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잖아.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희망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속세는 어떻게 낼 것인지, 형제들과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하지만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희망이 있었다. 정말로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말이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상속 절차, 상속세, 매매 방법. 하나씩 차근차근. 나도 동의했다.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희망이 클수록 그에 따른 시련도 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돈 앞에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말이다. 다음 날부터 정말로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다. 상속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고 감정평가사에게 정확한 땅값을 문의하고 개발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시청에도 다녀왔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개발 일정도 빨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이 정말로 할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상속세 문제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 형제들 사이의 의견 차이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특히 큰아버지는 땅을 당장 팔자는 입장이었고 작은아버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개발이 완료된 후에 팔자는 입장이었다. 고모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상속 포기를 하자고 하셨다. 의견이 이렇게 갈리니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쉽지 않았다. 20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법적인 문제, 세금 문제, 가족 문제. 처음에는 단순한 희망이었던 것이 이제는 거대한 숙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상속에 대한 것, 부동산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한 것을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희망이라는 것은 때로는 시련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해야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형제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낡은 땅 문서에서 시작된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실현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그 2달 동안 우리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렸다. 둘째가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험담을 하며 큰아버지에게 전화한 모양이었다. 하필 그 전화를 내가 받게 되었다. 큰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혼자서 부동산 중개사도 만나고 세무사도 만나고 우리한테는 나중에 결과만 통보하고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아버지가 혼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으니까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너무 조급하셨나 봐요. 조급해? 20억짜리 땅을 두고 조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불신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아버지, 큰아버지가 화나신 것 같아요. 알고 있어. 작은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왜 혼자서 다 하세요? 같이 하시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안 맞아. 큰아버지는 당장 팔자고 하고 작은아버지는 더 기다리자고 하고 고모는 아예 포기하자고 하고 아버지의 표정도 많이 지쳐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그날 오후 작은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둘째야, 우리 한번 만나자. 네, 형님. 큰형이랑 고모도 같이.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다음 날 저녁 다시 그 커피숍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처음과 완전히 달랐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들, 어색한 침묵, 팽팽한 긴장감. 그래서 둘째야, 지금까지 혼자 뭘 한 거야? 작은아버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알아본 거예요. 필요한 정보? 우리한테는 왜 안 알려줘? 알려드렸잖아요. 그때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결과만 말해준 거지 과정에는 참여시키지 않았잖아. 큰아버지도 거들었다. 맞아. 부동산 중개사 만날 때도 세무사 만날 때도 혼자 갔잖아. 그건 사실 그들 말이 맞았다. 아버지는 형제들과 상의하기보다는 혼자 알아보신 후에 결과만 전달하는 식으로 하셨다.
그리고 둘째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그 땅 혼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작은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해? 투명하게 하면 될 것을 투명하게 안 했다고요? 그럼 투명하게 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결과뿐이잖아. 순간 커피숍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볼 정도였다. 형님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고모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진 상태였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걸 같이 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결정은 어떻게 내릴 거예요? 4명이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큰아버지가 말했다. 다수결? 그럼 소수는 억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민주주의잖아. 이건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예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때 고모가 말씀하셨다. 얘들아, 이렇게 싸우지 말자.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고모, 그럼 고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어. 포기요? 응. 상속세 부담도 크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도 보기 싫고. 고모의 말에 모두들 당황했다. 고모가 포기하면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 그 순간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4등분에서 3등분으로 바뀌면 각자의 몫이 늘어나니까. 고모, 정말로 포기하실 거예요? 응, 나는 이런 거 싫어. 차라리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낫겠어. 고모의 결정에 나머지 형제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반가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럼 고모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는 거네요? 응, 내일 당장 할게. 고모가 일어서며 말씀하셨다. 얘들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사이좋게 해. 돈보다 형제가 더 소중한 거야. 고모가 떠나고 나서 3명만 남았다.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다. 이제 20억을 3등분하면 한 명당 6억 6천만 원씩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 3명이서 상의하면 되겠네. 큰아버지가 말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의견이 다르잖아요. 큰형은 당장 팔자고 하고 나는 좀 더 기다리자고 하고. 작은아버지가 말했다. 둘째,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저는 솔직히 당장 팔고 싶어요. 왜? 빚 때문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요.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형님들도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심각해? 큰아버지가 물었다. 네, 매달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어서요. 그럼 빚이 얼마나 되는데? 총 8억 정도 됩니다. 8억. 형님들도 놀란 것 같았다. 8억이면 거의 파산 수준이네. 그래서 이 땅이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작은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미안해, 몰랐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니까. 그럼 당장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 말로는 한 18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18억이면 한 명당 6억씩이네. 네, 그런데 여기서 상속세를 빼야 해요. 상속세가 얼마나? 한 5-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는 12-13억 정도 남는 거네. 네, 한 명당 4억 정도. 4억?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4억이면 빚도 다 갚고 새 시작할 수 있겠네. 큰아버지가 중얼거렸다. 큰형도 빚이 있으세요? 응, 사업 실패하고 나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 집만 어려운 게 아니라 형님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것을. 그럼 모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런 셈이지.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의견을 통일해 볼까요? 당장 파는 걸로. 그런데 둘째야, 한 가지 더 상의할 게 있어. 큰아버지가 말했다. 뭔가요? 상속세를 어떻게 낼 거냐는 거야. 그게 문제죠. 우리에게는 그만한 현금이 없으니까. 그럼 땅을 일부 먼저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파는 건 어때? 그게 가능한가요? 분할 매매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 결국 그날도 명확한 결론 없이 헤어졌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다. 당장 팔아서 현금화하자는 것으로 말이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도 다행이네. 의견이 통일됐으니까. 네, 그런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도 끝이 보이잖아.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형님들도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로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았다. 공인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둘러보고 내린 평가액은 19억 원이었다. 예상보다 높았다. 두 번째로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해 봤다. 세무사의 계산으로는 약 5억 3천만 원이 나왔다. 이것도 예상 범위 내였다. 세 번째로 매매 방법을 상의했다. 한 번에 전체를 파는 것보다는 일부를 먼저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는 개발이 더 진행된 후에 파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둘째야, 너 혹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있는 거 아니야?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지역에 지하철 연장 계획이 있다더라. 아, 그거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말 안 했어?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서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땅값이 더 오를 수 있잖아.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에 다시 의심이 섞이기 시작했다. 형님, 정말로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정보는 없어? 개발 계획이나 그런 거?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둘째야, 이제부터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자. 사소한 것까지 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나빠졌다. 뭔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형님들이 우리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해. 워낙 큰 돈이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돈 앞에서 달라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아버지의 말씀에 씁쓸함이 느껴졌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큰아버지가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변호사요? 왜요? 상속 절차가 복잡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다. 큰아버지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다. 그럼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그래야겠어. 이제 싸움이 되는 건가? 정말로 가족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 20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희망이었던 것이 이제는 가족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얘들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고모, 복잡해졌어요. 큰아버지가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에이, 왜 그렇게까지 해? 가족끼리. 저희도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큰형한테 얘기해 볼게. 너무 예민해지지 말라고. 고모의 중재로 상황이 조금 나아질까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 주말 형제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각자 변호사를 대동했다. 가족 모임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같았다. 이제부터는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큰아버지의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우리 쪽 변호사도 대답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라는 것이 가족 관계를 더욱 경직시켰다.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상속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형제 간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틀어져 버렸다. 땅은 예상대로 19억 원의 매매가 성사되었다. 상속세 5억 3천만 원을 내고 나니 13억 7천만 원이 남았다. 이를 3등분하면 한 명당 4억 5천만 원씩이었다. 돈은 손에 들어왔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분할이 끝나고 나서 큰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끝났네. 각자 알아서 살자. 차가운 목소리였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남남 같은 느낌이었다. 작은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자. 서로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그렇게 우리 형제들은 헤어졌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파괴되어 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게 맞나 싶네. 뭐가요? 돈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잖아.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다. 4억 5천만 원으로 빚을 다 갚고도 2억 정도가 남아요. 그럼 정말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네.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친척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릴 줄 몰랐는데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과연 이것이 할아버지가 원하신 일일까? 자신이 남긴 땅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원하셨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희망이라는 것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그 희망이 너무 클 때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었다. 이 돈으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 기회가 말이다. 과연 우리가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깨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답은 앞으로의 시간이 보여줄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4억 5천만 원으로 모든 빚을 갚고 나니 2억 원 정도가 남았다. 숫자로만 보면 우리 가족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요즘 아버지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돈 걱정은 없어졌는데 왜 더 우울해 보이실까?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빚을 모두 갚은 후로 오히려 더 침울해 보이셨다.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형님들과 연락 한 번 안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어머니 말씀도 맞았다. 그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후회되세요? 뭐가? 그 땅 일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후회되지. 많이. 돈을 얻었는데도요? 돈보다 소중한 걸 잃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형님들과의 관계 말씀이시죠? 응. 50년 넘게 형제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어버렸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가 그 땅을 남겨주신 진짜 이유가 뭘까? 정말로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는 목적이었을까? 다음 날 갑자기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해보고 싶어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 두었던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 아버지와 함께 창고를 뒤져봤다. 할아버지의 낡은 옷가지, 농기구,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나왔다. 이 서류들도 한번 볼까요? 그래, 혹시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 하지만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단순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 낡은 상자 하나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오래된 수첩이었는데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일기를 펼쳐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쓰신 내용들이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 큰아들이 사업 때문에 힘들다며 찾아왔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그렇고 다들 각자 살기 바쁘구나. 1998년 5월 20일. 아이들이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는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 그래도 이해한다. 다들 힘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1999년 8월 3일. 경기도에 있는 땅을 팔까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버지가 일기를 읽으시는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20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도 혼자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가끔은 옛날처럼 모두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읽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속 읽어보세요. 2001년 6월 10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아마 얼마 못 살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걱정만 끼칠 테니까. 2001년 10월 5일. 오늘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경기도 땅은 아이들에게 공동으로 상속하도록 했다. 이 땅이 아이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그 땅을 남겨주신 진짜 이유를. 아이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 아버지가 중얼거리셨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흩어져 버렸네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봤다. 2002년 3월 20일.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아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평생 너희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라도 너희가 힘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더욱 미안하고 슬펐다. 우리가 할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거스른 셈이네요. 그러게. 하나로 모으려고 하신 건데 우리는 오히려 흩어져 버렸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일기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계속 생각났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아버지, 형님들한테 연락해봐요. 뭐라고? 할아버지 일기 얘기를 해드려요. 할아버지가 진짜 원하신 게 뭔지 알려드리고. 지금 와서 뭔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다. 그날 오후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큰아버지, 저예요. 너 왜 전화해?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 큰아버지,
할아버지 일기를 발견했어요. 일기? 네, 할아버지가 그 땅을 왜 남겨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큰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다. 뭔 소리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한참의 침묵 후에 큰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알았다. 내일 오후에 만나자. 다음 날 다시 그 커피숍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갔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모두 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험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할아버지 일기가 뭐라고 하는데? 큰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꺼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드렸다. 특히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이 땅이 아이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읽자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셨구나.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작은아버지도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한 거지? 모두들 고개를 숙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늦지 않았다고? 이미 다 나눠 가졌는데? 돈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관계 얘기예요. 가족관계. 할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들, 상처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도 너희들이 그리웠어. 큰아버지가 먼저 고백하셨다. 나도 마찬가지야. 6개월 동안 정말 우울했어. 작은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돈 때문이지. 큰 돈을 보니까 이성을 잃었나 봐.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할아버지 말씀처럼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 형제들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다. 한 달 후 우리는 할아버지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했다. 10년 만에 형제들이 모두 모인 제사였다. 제사를 지내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할아버지, 늦었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원하신 게 뭔지. 제사가 끝나고 나서 큰아버지가 제안하셨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은 생각이야. 모두들 동의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정다운 모습을 되찾아갔다. 2억 원으로는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 어머니가 운영하시고 나도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틈틈이 도와드렸다. 아버지는 손목이 나아서 다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지만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다. 할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1년 후 카페가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매출도 꾸준했다. 처음에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맞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돈이 있어도 가족이 흩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2년 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 카페는 어머니가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던 것 같다. 형님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는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만났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큰아버지도 웃으셨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고모의 말씀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이었다. 비록 우리가 그 교훈을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지난주에는 할아버지 묘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벌초를 했다. 10년 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묘비 앞에서 말씀드렸다. 진짜 유산은 그 땅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걸.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 네, 드디어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우리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고 있을 때 낡은 땅 문서가 희망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진짜 희망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할아버지의 땅은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땅 문서는 우리 집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이제는 단순한 재산 증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해주는 보물이 되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에게 낡은 땅 문서는 정말로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그 희망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돈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어있던 가족사랑이라는 진짜 보물을 찾아내는데 말이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일어섰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낡은 땅 문서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 진짜 희망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할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그 소중한 깨달음과 함께 말이다.